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을 자초한 북한. 200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대기근의 여파로 척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북한의 인민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사실 북한 당국은 이 상황이 석연치 않았으나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됨과 동시에 배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장마당을 제재해버린다면 인민들이 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여줬죠. 그러나 장마당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북한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원리를 배우는 현상이 나타나자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김정일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름 아닌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시된 화폐개혁은 사전 통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로 제한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권을 신권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가구 전체의 재산을 신권으로 억지 통일시켜버린 뒤 모든 인민들의 전 재산을 휴지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화폐개혁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인 북한에서 순식간에 통화량을 늘린 여파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를 치솟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쌀값은 최대 260배까지 폭등했고, 달러 환율은 같은 시기 적게는 143배에서 많게는 170배까지 상승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못지않은 척박한 삶이 이어지게 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찼던 이 시기,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을 독재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정은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핵미사일 같은 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난을 받으며 고립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핵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민들의 반발심을 잠재워야만 했죠. 그 이유는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당에게 바칠 노동력이 마련될 수 있었고, 김정은은 인민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성된 자원이나 경제적인 비용을 자신이 원하던 곳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김정은이 바라고 또 선택했던 일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핵실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질타를 철저하게 무시한 뒤 본격적으로 핵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2016년 김정은이 병진 노선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술력, 경제력,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던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앞바다까지 날아갔던 것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성장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국제사회가 아니었어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핵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위협을 가할 때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시 북한의 외화소득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석탄 수출 금지령이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2017년 북한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행보는 이때부터 더욱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하더니 이후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르렀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주장은 북한 측에서 내세운 일방적인 입장이었다 보니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상황임은 틀림없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어집니다. 이에 김정은은 되려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보이며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위치를 견고히 지키고 있는 미국. 북한을 향해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엄포를 내놓으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야욕을 더욱 격하게 표현해냈어요. 바로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이었죠. 이때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을 파국으로 빠뜨렸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이르렀죠. 실제로 김정은은 같은 해 11월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힘을 증명하려 하기도 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고, 이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위 수출품인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뒤 고강도 경제 압박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북한은 현재 GDP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북한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갚을 여력이
전력이 되지 않음에도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양의 돈을 빌리기도 했어요. 지난 2022년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우리나라에 갚지 않은 부채만 해도 무려 4억 4,460만 달러, 한화로 약 5,87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관은 식량이 가장 컸고, 뒤이어 경공업 차관, 그리고 자재장비 차관 순으로 높은 순서였고, 연이자 1% 남짓의 5년에서 10년 거치 후 균등 상환, 쉽게 말해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친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 금전 이외의 현물로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의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76차례나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답을 하기는커녕 원금을 비롯해 이자조차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돈을 갚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약 30개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특성상 비밀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이다 보니 정확한 북한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게 쌀과 같은 식량 차관을 시작으로 각종 무역을 진행하면서 쌓인 빚은 약 4억 1,376만 달러, 한화로 약 5,463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일본은 70차례 이상 북한의 상환을 촉구했지만 현재 북한은 일본에게 갚아야 할 부채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총련, 즉 제1조선인 총연합회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러시아인데요. 북한은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왔었죠. 한때는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보니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게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준인 무려 109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4조 4,7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북한이 이 막대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러시아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못지않게 각종 제재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 한 곳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난 2012년 9월 러시아 연방의회는 북한이 갚아야 할 빚 중에서 약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뭐 이건 소련 때부터 쌓아올린 빚을 거의 다 없애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북한이 러시아에게 갚아야 할 부채는 10억 9천만 달러, 한화로 1조 4,39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북한이 러시아에게 잘 갚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이자 북한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빌린 돈의 경우에는 양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 재무부가 밝힌 북한의 대중국 부채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69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2,17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미국 재무부를 포함해 국제통화기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각종 기관에서 추산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8,460억 원에서 18조 4,87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빌린 돈들의 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빚을 갚지 않으려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세계 각국의 신뢰도를 잃은 상황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있고, 인민들이 춥고 배고프고 척박한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진 국방력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22년 한 해만 두고 보더라도 북한은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북한이 사용한 돈은 2억 달러, 한화로 약 2,641억 원에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말해보면 다른 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는 북한에서 꾸준히 돈을 벌면서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봤을 때 북한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가 국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생산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제한적이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즉 외부에서 필요한 기술과 상품을 들여와야 한다는 거지만 북한은 현재 농업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하려 해도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교역을 할 수 있는 곳도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안으로든 밖으로든 돈이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보니 북한의 거의 모든 외화벌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북한은 지난 2006년 미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무기 거래 등의 무역시장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의 낙후된 지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국제 무기 밀매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불법으로 무기를 밀매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북한은 이집트, 예멘, 이란, 시리아 등에 10억 달러 이상의 미사일을 수출한 정황이 파악되었고, 2013년 7월과 12월에는 미얀마와 무기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이어오는
오고 있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방법은 다름 아닌 가상화폐 해킹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1일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2022년에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는 38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18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해킹한 가상화폐는 약 16억 달러, 하나로 2조가 넘는 금액을 해킹해버렸죠. 이는 2022년도에 도난당한 전체 가상화폐 해킹 규모의 43%를 북한이 훔쳤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막대한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하루 이틀 해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 해킹 규모를 점차 늘려왔다고 해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까지만 해도 15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6,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억 2,880만 달러, 하나로 약 5,300억 원으로 순식간에 증가하더니 2022년도에 들어선 2조가 넘는 금액을 해킹해버렸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북한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은 주로 라자루스 같은 연계 해커 조직을 통해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해킹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크로스 체인 브릿지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상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이동 전에 크로스 체인 브릿지에 가상화폐를 임시 저장하게 되는데, 이걸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킹으로 가져온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해버린다면 추적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결국 북한은 가상화폐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믹서 기업을 활용했다고 하거든요. 믹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믹서 기업 중에서도 블렌더나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이곳의 특징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의 출처와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모두 익명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기도 하고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보내기도 하면서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을 어렵게 하고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믹서 기업을 거치게 되면서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만 남게 되는 듯 하지만, 돈 세탁이 끝났다고 해도 북한은 이 돈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빗썸, 업비트, 유빗 세 곳의 코인 거래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때문에 약 2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약 5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킹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해킹은 거래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해킹 피해액인 580억 원을 업비트의 자산으로 메워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보안을 강화한 입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더 나아가 미국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난 2022년 6월 라자루스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코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하나로 약 125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쳐갔다고 해요. 해킹 이후 하모니는 해커가 해킹 자금을 반환하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가상화폐를 꿀꺽한 북한이 그 돈을 돌려줄 리가 없었죠. 이로 인해 하모니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하모니의 원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원코인 보유자들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하모니는 해킹 복구를 위해 트레저리, 즉 금고 자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사건까지 발생해버렸죠.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우선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여주면서 해당하는 지갑에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도왔던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에게 차례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기까지 했죠. 아무래도 이 상황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보니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에 유입되는 가상화폐의 양이 순식간에 68%가량 감소하기도 하면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해서 각종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기 이전에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이 불법적인 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법은 무기밀매, 가상화폐 해킹뿐만이 아닌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활용해 북한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붙잡힌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보이스피싱 시장에서 공생하는 관계이다. 이후 이어지는 진술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 악성앱이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악성앱을 설치하게 된다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이 신고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어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촬영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악성 앱을 개발한 북한의 기관은 이른바 로켓공업부라는 곳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로켓공업부의 상위 기관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북한의 무기를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철저히 당의 결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을 뜻하고, 로켓공업부가 이런 조직 아래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 말은즉 우리나라에서 기승 부리고 있는 악성 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악성 앱의 기능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북한은 이 악성 앱을 중국에 넘기면서 대남 공작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북한이 중국에게 악성 앱을 판매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한이 개발한 악성 앱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 위해 전달한 견적서에 따르면 구매하려고 하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 곳당 약 12만 위안, 한화로 약 2,168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죠. 또 악성 앱 서버를 유지 및 보수하는 비용을 매달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 원을 책정했고, 북한이 국내 금융기관 등을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매일 제공하면서 매달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개발한 악성 앱을 사들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르면 악성 앱과 개인정보 사용료로 콜센터 한 곳당 매달 3,200만 원씩, 연간 3억 8천만 원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해당 조직은 텐진과 칭다오 등의 약 10개의 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북한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악성 앱을 구매한 대가로 콜센터 한 곳당 3억 8천만 원 곱하기 10이라고 했을 땐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북한에 송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약 100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매년 최소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성 앱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밀매, 가상화폐 해킹, 보이스피싱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도 1년에 적어도 수백 수천억 원 정도의 외화가 벌리고 있다 보니 인민들에게 나눠줄 살값은 없어도 무기에 투자할 정도의 돈은 마련되는 꼴이니까요. 때문에 북한은 IT 계열에서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교육이 끝난 인력들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으로 파견을 하거나 세계 각국의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여전히 김정은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두고 국가를 가장한 범죄 집단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을 외면하면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아무리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은 인민들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최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죠. 지난 2023년 6월 BBC에서 3명의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북한 현지에서 최대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권을 통째로 제거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은 분명 전례 없던 각박한 삶에 놓인 북한 인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고, 또 비참하고 척박한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조차 되지 않다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